(1895년) 독일의 과학자 비렐름 렌트겐은 물질을 투과하는 전자기파 X선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몸속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됐죠. 미국의 물리학자 앨런 코맥과 영국의 전기공학자 고드프리 하운스필드는 X선을 이용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의학자 폴 라우터버와 영국의 피터 맨즈필드는 자기장의 변화로 신체 내부의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 MRI를 상용화시켰죠. 살아있는 인체를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진단 기술의 진화. 100여 년에 걸쳐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공학 기술은 인류의 생명 연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오래전부터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 구조와 기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 신체 장기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와 관련된 질환부터 의식과 생각의 흐름까지 연구하는 학문. 현대의 뇌과학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뇌과학이 전하는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뇌병원을 찾았습니다. 뇌혈관 질환, 뇌종양, 치매 등의 뇌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 뇌질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걸까요? 비침습적 뇌조절 치료실. 이곳에선 신체에 주사나 수술칼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닌 전기나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수술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뇌에 매우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원리입니다. 최근엔 치매와 같은 뇌질환 치료에 이와 같은 저강도 뇌 자극법을 사용하고 있죠. 약물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도 지금 개발하고는 있지만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약을, 즉 신경을 보호한다는 약들이 있긴 있는데 새로운 약도 많이 실패를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보려고 시작한 거고, 초음파나 전기 자극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뇌 자체를 자극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갖고 조금이라도 인지력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좋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속도를 더 늦춘다는 개념 쪽으로 가야 되겠죠. 치매란 여러 원인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며 기존에 누렸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매는 지능, 학습, 언어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과 뇌졸중 후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로 치매 환자의 5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대뇌 신경세포가 손상되며 발생합니다. 저강도의 전기 자극은 뇌 신경세포의 퇴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전 임상 단계로 여겨지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뇌 전기 자극 치료를 시행한 결과 대뇌 포도당 대사 증가와 함께 기억력 향상 효과를 확인한 것이죠. 자극을 주려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간접적인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활성화하는 건 맞고, 대신 직접적으로 강한 자극을 줬을 때는 뇌가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전기 자극이나 초음파도 저초음파를 줘갖고 뇌는 상처를 입지 않고 그래서 뇌 자체는 활성화하고 그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도 이미지 결과상은 조금 호전은 되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거는 자극을 안 준 사람하고 비교해서 호전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속도를 조금 더 늦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치매를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상인의 뇌와 치매로 의심되는 뇌의 상태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영상 진단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펫CT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와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가 결합된 첨단 영상 진단 기기입니다. 주로 심장 질환과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엔 치매와 같은 뇌신경계 질환을 판정하는 데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펫 기능을 향상시킨 펫CT는 질환의 형태적 영상과 기능적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펫으로 찍을 수 있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쓰였던 게 FDG 펫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플로로데옥시글루코스, 이게 포도당이라는 건데서 치매에서는 주로 이제 측두엽과 두정엽의 이 포도당 대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펫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침착이 돼서 독소를 내보면서 치매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그 베타 아밀로이드의 몸에 있는 그 뇌에 있는 분포를 측정을 해서 알려주는 검사.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치매,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진단하는 치매에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활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추적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물질이 쌓여 있는지 여부를 통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펫CT로 촬영한 정상인의 뇌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비교해 보면 정상인의 경우 균일한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선 두정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뇌에서도 두정엽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영상 진단 기술이 없었다면 살아있는 뇌의 형태 변화와 기능의 이상을 눈으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또한 노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텐데요.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해 진행의 억제가 가능한 뇌질환입니다. 뇌과학의 발전이 지금의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치매라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겠죠. 심장을 제외한 신체 내 모든 장기는 암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인데요. 뇌에 종양이 생긴다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뇌종양을 치료하는 데 각종 첨단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방사선 치료기입니다. 고에너지를 지닌 방사선을 신체에 쏘아 암을 제거하는 치료법. 방사선 치료법의 경우 통증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해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방사선에 노출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죠. 최근엔 이러한 방사선 치료의 단점을 보완한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세기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정확한 위치에 방사선이 도달할 수 있도록
자동 제어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기기가 종양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뇌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에서 생기는 원발성 뇌종양이 있고, 또는 폐암이나 유방암 같이 뇌 밖에 있는 신체에서 생긴 암들이 뇌로 전이가 되는 전이성 뇌종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노발리스는 뭐 원발성 뇌종양이건 전이성 뇌종양이건 가리지 않고 뇌에 생긴 종양이면 어떤 종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암세포의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DNA와 세포막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세포 분열 시 죽게 되고 일부는 노화되어 수명을 다하게 되죠. 문제는 방사선이 정상 조직에 조사되었을 때 이러한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사선 암 치료기기의 경우 암 조직의 정밀한 위치 추적과 정상 조직과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이 중점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뇌의 기초적인 연구, 그다음에 임상적인 연구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뇌공학.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유행하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뇌와 기계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사지 절단 환자라든지 뭐 마비 환자에서도 생각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융합되는 이제, 그래서 삶의 질에 이제 높아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뇌병원이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병원에서도 그런 의공학, 그다음에 뇌기초과학, 그다음에 임상이 같이 셋이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연구들을 진행하여서 아마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공과대학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치매를 연구하는 공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 이종민 교수팀은 MRI 영상 분석을 통해 조기 치매를 선별하는 검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의 기초 데이터는 MRI 영상. 여기에 영상 분석 기술이 더해져 치매 환자와 정상인의 뇌를 구조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진단이 어려운 조기 치매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뇌영상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뇌영상 분석을 한다는 게 그 3차원 뇌영상을 주로 이제 MRI 방법으로 촬영한 3차원 뇌영상을 이용해서 그 뇌영상에서 그 뇌의 구조, 그리고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영상 처리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런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T1은 특히 뇌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MRI 영상 방법이어서 T1 영상을 이용해서는 주로 뇌가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대뇌 피질에 위치한 신경세포에 축적되며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대뇌 피질의 두께가 얇아지는데 연구진은 이와 같은 치매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대뇌 피질의 두께 패턴과 해당 위치값을 얻기 위한 작업.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MRI 영상 중 해부학적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T1 강조 영상을 사용하는데요. 공통 공간 정합 작업을 통해 T1 영상들의 형태를 맞추고 뇌의 조직에 따라 영상을 분리합니다. 각각의 피질 모델을 구성하면 형태학적 측정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뇌 피질의 두께와 표면적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뇌는 기본적으로 크게 백질, 회백질, 그리고 척수액이라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뇌 영상을 촬영을 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뇌의 외곽 부분에 있는 부분, 두개골이라든지 그런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제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백질, 회백질, 척수액이라는 영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두 개의 표면을 얻고 나면 그 두 개 표면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는 대뇌피질의 두께라고 표현을 하고, 대뇌피질의 두께가 어느 영역에서 두꺼워지고 얇아지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게 병적인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냐 없냐라는 그런 걸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요. 치매 환자의 뇌 영상뿐만 아니라 비교군인 정상인의 뇌 영상까지 통계 모델을 구현하는 일. 분명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일인데요. 연구진은 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연상과 저장이 가능한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과 대규모 서버 시스템이 치매 연구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치매라는 뇌질환을 공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 보다 빨리 뇌질환을 발견한다는 건 치매 환자에게 다가올 삶의 질과도 분명 연관이 있을 텐데요. 이들의 연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만 가지고 뭔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개인 간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유전적인 정보 같은 거를 같이 고려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기 진단을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 조기 진단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 경제적인 비용 같은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MRI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조기 진단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그런 학문적이든 혹은 어떤 그런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술과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뇌질환 치료 기술의 개발은 의공학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비침습적 뇌자극 기술. 김형민 박사님이 선택한 뇌자극 소재는 초음파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초음파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뇌자극 기술에는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데, 크게는 자기적인 방법 또는 정기적인 또는 빛 또는 저희같이 초음파를 사용해서 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극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에 따라 매우 크게 나뉘지만, 초음파의 경우는 음향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를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자극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세포막에 의한 전이차가 유발되고, 그래서 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뇌졸중의 심각성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현마비에 의한 운동 장애입니다. 연구진은 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 뇌졸중 G 모델의 소뇌를 자극했습니다. 이 와중에 뇌졸중에 의한 대뇌 손상 부위가 아닌 기능적으로 연결된 소뇌를 자극한 것인데요. 뇌 자극을 통해 현마비에 의한 운동장애 재활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사용한 초음파 장비는 뇌 깊은 곳 수 밀리미터 이내의 영역까지 선택적으로 자극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의 비침습 뇌자극 방법이 자극 범위가 넓고
그 깊이가 뇌피질에 국한되는 한계를 기술적으로 넘어선 것이죠. 이 자극 기술은 사실 초음파의 강도, 그러니까 음향 에너지의 세기를 매우 고강도로 하느냐 또는 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강도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인지 기능을 좀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가역적인 또는 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강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뭐 암세포를 실제 이제 태워서 없애는 정도의 그런 치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저강도 같이 이제 에너지가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는 세포의 활성화를 이제 증가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둘 다 모두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4주 동안 소뇌의 초음파 자극을 받은 실험군은 현마비로 인해 저하된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초음파 자극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뇌의 집속 초음파 자극이 반대편 대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뇌신경 재활의 가능성이 입증된 것이죠. 뇌졸중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장의 어떤 손상 정도라든지 어떤 뇌 손상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어떤 뇌자극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쪽으로 일단 연구를 할 거고요. 이 저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 기본적으로 이제 뇌 기능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듈레이션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뭐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뭐 정상인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뇌 기능을 통해서 정상인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적용을 확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뇌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공학 기술의 진화는 생명 연장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뇌과학을 구성하는 기술의 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뇌의 비밀을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미래 뇌과학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선택한 위치야. 여기가 S야. S. 기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 얘한테 크레딧을 많이 줘야겠죠. 뇌는 외부의 위치에 정보를 인식해 내가 여기 기억으로 있으면 저장합니다. 정확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곳 연구진은 기억 형성과 뇌 활동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억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뇌에서 조합돼 만들어지는데요. 뇌로 들어온 감각 정보를 해마에서 단기간 저장하다 대뇌 피질로 보내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됩니다. 기억을 구분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의식적으로 형성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을 명시적 기억.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억을 암묵적 기억이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몸으로 감각을 익히는 운동 기억이 대표적인 암묵적 기억이죠. 기억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생물학적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단기 기억, 뭐 장기 기억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명시적인 기억과 암묵적인 기억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명시적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육하원칙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이런 육하원칙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몸으로 약간 익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서 운동 기억은 사실 암묵적 기억의 하나의 되게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암묵적 기억에는 뭐 예를 들면 감정에 관련된 기억도 있어요. 뭐 공포나 뭐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 같은 또 하나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암묵적인 기억이라고 합니다. 뇌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기억. 연구진은 기억의 기전을 밝히기 위해 뇌를 자극하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fMRI, TMS, fMRI 실험을 진행할 거고 환자가 오면 이제 모터 스트레스를 잡고 뭐 세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 데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경두계 자기 자극법입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란 자기장을 이용해 두개골 및 뇌의 표면에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 뇌를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밴드에 부착된 센서와 뉴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뇌의 정확한 지점에 자극을 주는 건데요.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 뇌가 관여하는 영역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마비시킬 수 있죠. 기억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담당하는 뇌의 영역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해마체라고 하는 기억은 명시적인 기억과 관련이 많아요. 장기 기억에 더 많은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두엽에 관련이 많습니다. 잠깐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잠깐 기억했다가 뭐 이렇게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전두엽과 관련이 많고 사실 그리고 또 운동 기억 그리고 약간 명시적인 이제지 않은 그런 이제 운동 기억 같은 경우는 손해와 같은 영역이 주로 이제 운동 기억과 관련된 그런 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법으로는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체를 직접 자극할 수 없어 해마체와 기능적 연결도가 가장 높은 두 정엽을 자극해 기억을 조절합니다. 좌뇌의 운동 피질 영역을 자극해보면 이와 연결된 오른손이 움직이듯 뇌의 기능을 알기 위해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죠. 연구진은 경두계 자기 자극법을 이용해 사물의 위치나 이미지를 기억하는 연산 기억 능력이 15%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험자에게 여러 가지 물체를 임의적으로 보여준 뒤 위치를 바꾸거나 기존에 없었던 이미지를 섞어 기억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건데요. 경두계 자기 자극법을 활용했을 때 해마체와 기억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기억력이 향상됐다는 증거입니다. 명시적인 기억에도 두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해본 두 가지 기억은 이제 제인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체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상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상 기억은 그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물체의 맥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물체와 연관된 맥락, 그러니까 연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TMS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는 이 제인 기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이 맥락 기억, 그러니까 회상 기억에 조금 더 좋아지는, 통계적으로 약간 유의하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엔 운동학습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흰색 네모를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 특수 센서가 부착된 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화면의 커서를 제어하는 건데요.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른 커서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그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암묵적인 기억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서 지금 이제 MRI 스캐너 밖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는 이 실험을 MRI 안에서 진행을 해요. 이 피험자가 이 실험을 할 때 학습이 일어나겠죠. 운동학습이 일어나는데 그 학습이 일어나는 동안에 저희가 이 뇌의 활동을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학습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 바로 fMRI 장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앞서 시행한 운동학습 게임을 fMRI 안에서 진행해 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거죠. fMRI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말합니다.
MRI가 뇌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장비라면 fMRI는 산소 포화도를 관찰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활용하면 운동 학습을 할 때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고 학습 정보를 처리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운동 학습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네트워크 구조가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익히는 과정에서 학습에 관여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활성화됐다는 건 학습이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학습이 누적되면 기억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실험. 앞으로 연구진은 경둑의 자기 자극을 이용해 운동학습 조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기전을 밝히는 연구는 뇌 질환 치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점점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여러 관련된 뇌에 관련된 질병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뇌에 관련된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또 뇌과학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꼭 질병에 관련된 뭐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이 되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제 컴퓨터나 뭐 이제 이런 다른 시스템들이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뇌과학이 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파일럿의 뇌파로 동작을 인식하는 로봇과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펼치는 화려한 액션. 상상으로 그려낸 미래의 모습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활용한 특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뇌파 측정기가 부착된 캡을 착용하고 실험 준비에 한창인데요. 캡을 쓴 연구원의 상상만 있다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방향에 따른 사람의 그 뇌파 패턴을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원격 로봇의 방향을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따른 실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로봇을 조종하기 위해선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뇌의 신호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캡을 쓰고 뇌파 측정기를 하나하나 부착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전도체 젤을 바르는 것. 뇌파 측정이 두피에서 이루어져 깨끗한 신호를 전달받기 어렵기 때문에 두뇌와 뇌파 측정기를 최대한 밀착시켜 잡음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준비가 끝나면 뇌의 전기적 반응인 뇌 전도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명령어, 뇌파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영상을 활용해 손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상상에 따라 달라지는 뇌파 패턴을 취득하는 것이죠. 저희 그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운동 상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상상을 하면 그 운동 상상에 관련되는 그 뇌파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그런 운동 상상에 관련된 뇌파가 검출이 되면 그 신호를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 명령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싶다든가 아니면 걷고 싶다라고 하는 운동 상상을 하게 되면 그런 운동 상상에 관련되는 뇌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검출을 해서 이 로봇의 명령을 내려서 일어서고 걷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과연 로봇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을 통해 로봇의 명령어를 형성한 연구원. 왼쪽 움직임을 상상하면
로봇이 서서히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컴퓨터가 연구원의 상상에 따라 변화하는 뇌파로 로봇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지 분석해 로봇을 제어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차세대 기술. 여기엔 BCI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BCI란 뇌파를 이용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사용자의 생각으로 발생한 특정 뇌파를 시스템의 센서로 전달해 분석하고 컴퓨터에서 해당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건데요. 뇌파를 매개로 연결된 컴퓨터를 조작해 사물을 손대지 않고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감정 등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외부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생각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 BCI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연구진. 이들이 주목하는 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BCI 시스템이랑 이제 로봇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로봇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보행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은 로봇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외골경 로봇을 착용한 채 자리에서 일어선 연구원. 발을 내딛는 상상을 하면 한 발 한 발 보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상상 트레이닝을 마친 연구원이 시연을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컴퓨터가 해당 뇌파를 분석해 보행하는 원리이죠.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니만큼 재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실험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버튼식으로 하는 거는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숙지, 그러니까 버튼 자체의 사용성을 익히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제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내가 직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연습을 하는 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어떻게 내 상상으로 직진이라는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BCI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애 보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건 머지않아 우리 생활에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데 있습니다. BCI 기술은 처음에는 그 근육을 전혀 못 움직이는 그런 사지마비 환자가 이제 외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처음에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차츰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 보조나 아니면 이동 보조를 위해서 이런 BCI 기술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에 이제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런 운동 장애를 극복하는 재활의 용도로서도 BC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저희 주변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 뭐 어떤 원격 로봇 같은 거를 제어를 해서 그 일상생활에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분야로도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BCI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연구진을 찾았습니다. 생각으로 우리 생활 속 가전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의 편의를 가져다줄 BCI 실험 준비에 한창인 연구진.
이들은 시각적 자극에 따라 변화하는 뇌파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상 상태 시각 유발 전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뭐냐면은 어떤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는 시각 자극이 있으면 그 시각 자극이 어떤 특정 주파수로 깜빡이고 있을 때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어떤 뇌파의 성분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극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해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코맨드를 할당을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특정한 이제 뭐 명령을 내리고 싶으면은 특정한 주파수로 깜빡이고 있는 시각 자극을 쳐다보면 그러면 이제 뇌파를 통해서 그 자극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 호두엽의 뇌파를 관찰하면 시각적 자극에 따른 뇌의 특정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좀만 더. 연구진은 시각적 자극을 얻기 위해 AR 기기를 사용합니다. 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에서부터 BCI가 우리 생활에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민아, 이마에 힘 좀 좀만 풀어봐. 조금만 더. 좋아 지금. 뇌파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하는 연구진. 네, 먼저 로봇 청소기의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지금 쳐다보면 기기 구동을 유도하는 지시에 따라 로봇 청소기 작동을 시작하는 실험자. 특별한 조작 없이 단 몇 초 사이에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시작할게. 청소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은 AR에 있습니다. 실험자가 AR 화면 속에 존재하는 메뉴를 쳐다보면 호두엽의 피질에 자극이 일어납니다. 이때 컴퓨터가 뇌파를 분석해 어떤 기기를 제어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건데요. 각각의 아이콘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저마다 특정 뇌파를 형성하는데 컴퓨터는 이를 분석해 사용자가 제어하려는 기기를 파악합니다. 그 후 IoT를 기반으로 해당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6Hz로 깜빡이고 있는 시각 자극을 보면 그러면은 뇌파에서 6Hz 성분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우리가 6Hz 성분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측정되는 뇌파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사실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반응이 좀 빨리빨리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점점 간소화되고 간편화되는 BCI 기술은 그 활용도를 높여가며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 텐데요.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학문, 뇌공학 속에서 BCI 기술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BCI가 사실은 적용되는 그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뭐 감정이라든가 뇌 상태를 읽는 그런 BCI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뇌파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한테 BCI 기술을 적용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뇌파 기계들이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대 같은 것들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상용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작은 소우주와도 같은 뇌의 비밀을 풀어가길 소망했고 그 오랜 노력이 모여 뇌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뇌질환을 연구하는 의학자, 뇌와 관련된 각종 장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뇌공학자,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뇌과학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인데요. 아직 못 닦은 뇌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그건 뇌과학을 이루는 각 분야의 융합이 점차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뇌과학, 뇌공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들이 계속해서 밀접하게 진행이 돼 나간다라고 하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제 뇌와 컴퓨터가 사실 AI로 진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뇌와 AI 인터페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뇌와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제한된 인지 능력, 기억 능력, 감각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초지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뇌과학이 이제 한 단계 더 굉장히 획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의 발전이 많이 따라야 돼요. 이제 MRI 같은 이런 이제 그 뇌를 3차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나오니까 굉장히 뇌과학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순수과학과 공학이 함께 가서 가야만 더 좀 과학적인 큰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뇌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의공학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모두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뇌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지의 세계, 뇌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